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인생에 즐거운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뭐 수학여행, 축제, 뭐 코인 노래방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온라인 클래스가 좀 짧으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습지 49페이지를 준비해 오시고요. 우리가 새로운 단어는 들어갈 거예요. 그 전에는 기후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이 이제 기후 마스터가 된 것 같나요? 지금 비가 오는 이유, 오늘 비가 오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단원 4단원은 조금 더 우리 삶이랑 연관성이 깊습니다. 바로 어떤 것들을 배우냐 하면요. 첫 번째로 촌락이라는 곳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먼저 촌락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태생이 대부분 다 촌락이었기 때문이에요. 조선시대 사람들만 봐도 대부분 다 촌락에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사실 촌락에서 살았었거든요. 10대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돌아갈 수도 있는 촌락,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촌락은 어떤 곳인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촌락을 배웠으면 우리가 또 어떤 거를 배워야겠어요? 바로 도시를 배워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봉구 자운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대부분 혜란이는 의정부 사는데 대부분 다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서울이라는 곳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대단원 4단원에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알아야 되는 바로 개발이에요. 개발. 이 개발이라는 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지금 창동, 여러분 창동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곳 좀 있지 않나요? 창동이 개발에 호재가 되어서 개발을 해가지고 창동 집값이 진짜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개발을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난수공을 읽어보면 조금 별로인 것도 있어요. 삶의 그 쉼터를 떠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은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미 깊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바로 촌락이고요. 이 촌락의 변화와 도시 발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도시 발달까지 배우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촌락까지만 오늘은 배우고 도시 발달은 여러분들과 제가 직접 만났을 때 배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쪽을 계속 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PPT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약간 쳐다봐도 그 선생님이 약간 이상한가? 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촌락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원앙솔이에요. 우리가 물론 6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약간 여러분들한테 보면서 막 레게노 그런 것도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나도 많이 늙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원앙솔이라는 영화가 엄청 핫했어요. 솔직히 막 재밌진 않았는데 독립영화인데 갑자기 막 뜨고 그래서 원앙솔이가 정말 핫했었거든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노부부가 소랑 함께 사는 일상을 정말 그냥 가감없이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냥 담아낸 영화였어요. 근데 이 영화가 뜬금없이 히트를 합니다. 상업영화도 아니고 독립영화인데 갑자기 히트를 친 거예요. 우리가 약간 그 촌락의 정치, 촌락의 정서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좀 그리워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진들이 준비해봤고요. 촌락하면 우리는 약간 예쁜 밤하늘들을 생각을 하거나 혹은 이제 도시와 정말 반대가 된다. 도시가 아니면 촌락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촌락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촌락에 요즘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두 차시에 걸쳐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나 이거 근데 다시 찍을 수가 없어. 내가 다섯 번째 찍는 영상이라 이제 목이 좀 갔어요. 자, 그러면 촌락의 특징을 3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학습지에 필기를 하면서 잘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촌락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서울, 도시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다들
다들 도시로 이동을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원래 촌락 살았다가 서울로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골에는, 촌락에는 더 이상 일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시로 많이 이동을 해서 도시의 인구가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별 인구 변화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조금 길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1963년 이때쯤이면 서울, 경기도나 경상북도, 부산 다 인구가 비슷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1989년 때는 서울의 인구가 갑자기 1000만을 넘어요. 진짜 많은 거죠. 그래서 서울이랑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까지 이 수도권이라는 곳이 엄청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제 1997 선생님이 태어난 이때쯤이면 서울에서 좀 떠나서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고 교통도 너무 많이 막히니까 경기도로 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이때쯤이면 서울, 경기에 사람이 정말 많지만 서울보다는 경기도에 더 사람이 많은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은 서울이 1000만이 안 넘네요. 그래서 마이크 여기 있어. 그래서 서울, 경기가 이렇게 차이가 과거에 비해서 사람이 정말 많아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번 이해 가셨죠? 그러면 2번을 한번 봐볼게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많대요. 우리 일자리를 1차, 2차, 3차, 더 나아가서 4차까지 분류를 많이 합니다. 1차 산업 뭐예요? 우리 농사 짓는 분, 그 다음에 물고기 잡으시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산에서 뭐 나무 같은 거를 채집하시거나 뭐 약초를 캐시는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 숲을 임자 써서. 그리고 2차 산업 뭐예요?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 3차 산업은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막 김인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7일 정도 그 서비스업을 하잖아요. 그 서비스업을 종사하는 분들이 여러분 꽤 있는 것 같아요. 막 선배들 중에서 콜센터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런 말을 하죠. 요즘 인공지능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4차 산업, 인공지능 IT와 관련된 거를 4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우리 의식주, 직접 먹고 사는 일과 관련된 거는 사실 1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촌락에는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도시는 좀 3차 산업에 좀 많아요. 그리고 3번 보면 지금 자연환경이랑 전통문화가 도시에 비해 잘 보존된 지역이죠. 왜냐면 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저도 진짜 자연을 좋아하는데 시골에 좀 많더라고요, 촌락에.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 우리가 촌락으로 캠핑하러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동강 래프팅 하러도 많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통 촌락은 도대체 어떤 곳에 입지는 즉 위치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곳에 생길까요? 옛날에는 사회경제적 조건, 그러니까 어디가 교통이 좋고 혹은 어디에 일자리가 많고 이런 것보다는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돈이 안 중요했던 걸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 촌락분들은 돈이 필요 없었어? 과거에는 돈이 없었나? 그게 아니라 이제 다들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종이치네요. 종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뭐 어떤 곳에서는 아무 노래 막 지코 이런 거 종 친다고 합니다. 막 그래서 뭐 창문 열어, 창문 빨리 열고 닫아? 그래서 막 이러면서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적 조건을 더 많이 신경을 쓰는 이유는 그분들의 의식주와 더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 그분들의 일자리가 자연적 조건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농사 지으시는 분들 땅이 이제 좀 비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바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일자리, 즉 생계와 관련이 되니까 자연적 조건의 영향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산임수가 우리 풍수 지릴 때 배웠던 거, 뒤에 산 있고 앞에 강 있는 거 배산임수 기억나요? 이거 도연이도 기억했었는데 배산임수 칠화에서 보면 산에서 나무도 캘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에서 뭐 이제 우리가 다양한 물도 먹을 수 있고 하니까 배산임수 칠학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면 촌락이 어디에 있었냐? 자연적 조건은 원래 좀 많았는데 문제집을 보면 좀 많지만 사실 좀 뺐어요.
그래서 침수 위험이 낮다. 그러니까 홍수 났을 때 물에 가라앉지 않는 곳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리한 치수 환경. 치수라는 게 물 넘기 좋은 환경. 그러니까 주변에 강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평탄한 지형. 평탄한 지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맨날 뭐 집이 여기 있으면 집 갈 때마다 등산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평탄한 지형이 인기가 많고요. 이 세 가지 조건에 딱 부합하는 게 바로 어디냐면 한강 근처.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삼국시대 때 막 한강 차지하려고 그렇게 많이 싸웠었잖아요. 뭐 그런 이유도 하나의 연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강 집값, 한강 보이는 곳들 집값이 좀 진짜 비싸잖아요. 그래서 너무 딴소리 많이 하는데 그 옛날에 보면 그 노래 중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막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강변에 함부로 못 삽니다. 막 강변 아파트 막 20억 정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함부로 강변 살자는 말 못 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랑 저랑 사실 6살 차이 정도 나는데 내가 이 말 했나? 아까 이 편집본 찍기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만약에 했었으면 또 들어요. 그 6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좀 세대 차이가 그래도 조금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레게노를 몰랐거든. 내 동생은 아는데. 어쨌든 사회 경제적 조건도 여러분 그래도 그분들도 어떤 거를 예를 들어 제주도 해녀분들이 전복을 캤어요. 근데 전복을 캐가지고 이 전복을 혼자 다 먹어요? 아니잖아. 팔잖아요. 시장에서 그분들을 팝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 있으면 좋아요. 시골 근처에, 촌락 근처에 시장이 있으면 좋단 말이야. 그럼 이 시장은 어디에 생겨요? 교통이 좋은 곳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이 좋은 곳 근처에도 촌락이 많이 입지를 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교통이 좋았냐? 첫 번째, 역과 원이 위치했던 곳. 역과 원이 뭐예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 한양에 있던 공무원이 말을 타고 부산에 갑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가요? 말 타고 가면 진짜 시간 많이 걸릴 텐데 그럼 중간중간에 쉬는 곳이 있어요. 약간 그 사극 보면 주모 이렇게 해가지고 막걸리 좀 더 주소 해가지고 밥 먹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이 막 역가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와 여행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약간 숙소 같은 곳이죠. 주마, 그 다음에 여관 같은 곳. 그런 곳 근처에 시골이 촌락이 그렇게 많이 입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루터라는 곳이 있어요. 나루터가 뭐냐면 막 강이 이렇게 있다? 근데 내가 이 강을 건널 수 있어요? 한강 같은 경우는 옛날에 수영해서 간다고 했겠지만 저는 수영을 못해요. 저는 배영밖에 못해서 한강을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배를 타고 가려잖아요. 근데 이 배를 아무나 띄울 수 있냐? 배를 잘 운전하는 사람이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루터라고 벨사공들이 배를 타시겠소? 하고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으면 이렇게 배 타고 간다고 하잖아요. 이승에서 저승으로. 그런데 이 배가 있는 곳이 바로 나루터예요. 요곳이 참 교통이 좋겠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 근처에 촌락이 그렇게 많이 입지를 해서 우리 보면 한강의 마포, 노량진 이런 곳들이 다 나루터 옆이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방어치락이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은 하도 왜군들, 일본이 차들어오고, 그 다음에 계속 오랑캐, 중국에서도 막 쳐들어오고, 여진족, 거란족 막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막 자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막 갑자기 살해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방어가 편한 곳. 약간, 주변에 군대 시설이 있으면 좀 안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큰 군대가 있었던 곳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안전하니까.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이런 사회 경제적 요인, 그 다음에 자연적 조건 기억을 해주시면, 이런 곳들에 자꾸 시골이라 하면 촌락이 발달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역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도 이제 관리자한테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원이 왜 들어갔냐? 이 원이라는 게 이태원에서도 옛날에 약간 주막 같은 게 있었고 관리들한테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어서 이태원입니다. 요즘 엄청 핫했죠? 그리고 나루터 치락의 근처에 정말 많이 발달을 했다는 거, 나루터 치락 이렇게 강 옆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전통 촌락의 입지 요인까지 배웠으니까 그러면 전통 촌락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전통 촌락은 도대체 어떻게 유형을 분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유형 분류 조건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이 촌락에서 어떤 것들이 생산이 되는가 보면 여러분 이거 잠깐 멈추셔서 지금 학습지 잘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돌아오자마자 저는 학습지 검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촌락에 갔어요. 근데 촌락에 가서 농사를 지어. 농사를 지으면 그 촌락은 농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촌락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어촌이겠죠. 세 번째로 이 촌락에 가서 산에서 이제 나무를 이제 베어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땔감을 만들거나 혹은 버섯 같은 걸 캐요. 그러면 산촌이겠죠. 산지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농촌, 어촌, 산지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는 거. 근데 농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람들이 농사 혼자 지을 수 있나요? 우리가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농촌의 특성을 보시면 농촌은 일단은 관계시설은 물을 끌어오는 저수지 같은 시설이거든요. 댐 같은 거.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물이 진짜 많이 필요하니까 관계시설이 정말 많이 발달했고요. 공동체 의식이 왜 발달했냐. 내가 모내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막 농사를 지어요. 나 이거 혼자 하면 힘들거든. 그래서 막 김서방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막 품앗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할 때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정말 농촌은 세다는 거를 많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촌 발달은 이따가 한번 배울게요. 오늘 조금 3분만 있다가. 어촌에 보면요. 부둣가가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뭐 바다 근처에 뭐 가옥 밀집도 바다 근처에 많이 어촌이 만들어진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바다 근처에 사람들이 가옥을 그러니까 집을 짓고 산다. 여기가 바다에 있으면 왜냐면 빨리 이제 돈 벌어가지고 빨리 이제 뭐 물고기 잡아가지고 빨리 집 가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도 공동체 의식이 정말 강합니다. 그럼 세 번째를 봐볼게요. 세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 농촌이랑 어촌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세지 않아요. 왜냐면 어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바다에 농촌은 진짜 다 농사 지으시거든요. 근데 어촌은 반농방어촌이라고 지금 보이세요? 옆에 가로에서 반어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반은 농사 짓고 반은 어업을 한다. 다 배 타고 가다가 갑자기 태풍이 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태풍 부는데 배 타고 나갈 수 있어요? 위험하잖아. 근데 태풍이 막 한 달째 불어요. 그럼 난 굶어 죽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농사도 지었어요. 그래서 어촌이랑 농촌은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 산촌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공동체 의식이 강하면 여기는 뭐 버섯이 예를 들어 엄청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버섯을 내가 캐고 있다가 야 김서방 같이 캐자 하면 이 버섯을 나눠야 된단 말이야. 버섯 10개밖에 없는데 뭘 나눠야 돼요. 그래서 산촌은 약간 좀 떨어져 있어요. 산촌은 사람들이 막 공동체 의식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임업, 목축업, 뭐 산이 좀 시원하니까 우리 고2 평탄면 배웠죠. 산이 좀 시원하니까 거기서 뭐 소를 기르기도 하고 목축업, 막 소나 양 기르는 거, 밭농사도 짓고요. 그래서 산지촌은 약간 좀 규모가 작다는 거. 그리고 산촌이라는 거는 이따가 집촌이랑 같이 배울게요. 그래서 우리 삼시세끼를 보면 삼시세끼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삼시세끼를 보면 어촌편, 산촌편 나오는데 그거 잘 본 사람들은 어촌이랑 산촌의 특징이 잘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한번 동영상 보여줬다가 그 유튜브에서 노란딱지 받았던 거 아는 사람 민서가 그때 알려줬는데 제가 동영상 여기 옆에 삽입했다가 한번 유튜브에서 경고 먹어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못 넣겠어요. 자, 이렇게 농촌, 농사를 짓는 곳. 여기는 어떨 것 같아요? 여기는 뭘까? 농촌, 어촌, 산촌 중에 뭘 것 같아요? 얘기해볼까? 민정이 막 딱 이게 멋있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여기 옆에 바다 있으니까 어촌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산촌이겠죠? 자, 근데 요즘
농촌, 어촌, 산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살짝씩 요즘 바뀌어요. 농촌이라고 해서 다들 땡볕에서 막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펜션 같은 것도 만드네요. 농촌도 옛날처럼 다 농사만 짓는다는 거는 아닌 거죠. 촌락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도 옛날처럼 그냥 작은 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서귀포구 그 인천에 있는 곳이잖아요. 막 관광 해가지고 회도 팔기도 하고 어촌에서 그 다음에 펜션도 마찬가지로 짓고요. 그 다음에 산주촌에서도 그냥 약초만 캐는 게 아니라 축제를 여는 조금 더 도시와 많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촌 같은 데서는 이제 우리 막 산지촌 중에서도 그 빙어 낚시 알아요? 그 얼음 깨고 막 그 낚시하는 건데 저는 한 5시간에 하나 잡았어요. 하나. 그래서 결국 못 잡아가지고 막 거기서 막 춤출 사람에서 춤춰서 물고기를 하나 잡았어요. 어쨌든 이런 빙어 축제도 산지촌에서 한다는 거 우리 축제할 때 배웠었죠? 그러면 이제 아까 방금은 기능적 구분에 따라서 촌락을 나눴어요. 농촌, 어촌, 산지촌 이것까지는 쉽다? 사실 다 아는 말이다? 그런데 두 번째로 형태적 구분에 따른 촌락을 한번 볼게요.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지를 따라서 분류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집촌이에요. 집촌. 여러분 학습지에 잘 적고 있죠? 집촌. 여기서 이 집이 뭐냐면 마법천자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모일집이에요. 모일집. 집촌은 촌락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조금 이따가 볼 건데 촌락들은 이제 거기 사람들은 다 집이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냐? 농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실 같이 협동 노동을 한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썼을 건데 협동 노동을 한다는 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살고 싶은 거야. 품앗이를 해야 되고 서로 같이 도와주고 해야 되니까 아이고 내가 떡 했는데 좀 같이 드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 이 김서방 같은 경우는 밭이 여기 있고요. 이서방도 밭이 여기 있고요. 막 한서방도 밭이 여기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밭과 경지 지역, 본인들이 농사를 짓는 지역과 집은 좀 멀어가지고 불편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이제 저기 특징, 경작 활동에는 불리하다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분포 지역 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곳에서 이 집촌이 만들어지냐? 바로 관계시설의 공동관리와 협동노동의 필요성이 큰 지역. 그분들이 같이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같이 협동을 해야 되는 곳에서 막 모내기 해야 되는 그런 곳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그리고 왜 모여 사냐?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뭐 외구들이 와가지고 막 이 사람들을 침략을 하려고 막 여기 사람들의 이제 돈을 뺏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나눠서 흩어져서 살면 서로 못 도와주겠죠. 근데 다 같이 모여 살면 여기서 다 같이 이제 그 뭐 칼 같은 거, 뭐 곡괭이 이런 거 들고 야 한번 덤벼봐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서 같이 함께 대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위험한 방어의 목적이 있는 그런 곳에 많이 집촌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조금 이따가 배울 건데 친척들이 이렇게 함께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족, 그러니까 동족 촌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집촌의 반대는 뭐냐? 집촌의 형태는 뭐였어요? 다 같이 모여 사는 거죠. 집촌의 반대는 당연히 흩어져서 다 따로따로 사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 산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지촌이랑 달라요. 산촌은 뭐냐면 흩어질 산자 써서 다 떨어져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촌은 조금 이따 또 지도를 볼 건데 어떻게 생겼냐? 여기가 이제 밭이에요. 여기 집이라고 치자.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밭이에요. 집, 밭, 집, 밭.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은 다들 안 모여 있어요. 근데 본인들의 밭과는 많이 옆에 있죠. 그래서 경작,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는 좀 편한데 사람들이 협동을 하기에는 좀 불리한 그런 흩어져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협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산지촌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산촌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방어가 필요 없으니까
같이 모여서 살지 않겠죠. 그래서 약간 일본이랑 좀 가까운 데 있는 곳은 집촌이 좀 많은데 일본이랑 좀 먼 우리나라의 한 가운데 있는 곳은 산촌이 좀 있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집촌이 어떻게 생겼냐? 집촌 요거 사진 보여요? 요 가운데에 사람들 다 모여있는 거 보이죠? 그 집, 여기 좀 가운데, 사진 가운데. 그래서 집촌, 구례라는 곳에 집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촌은 뭐냐면 다 흩어져 있는 태안반도라는 간척지. 그러니까 원래 간척지라는 게 보여요, 여러분? 원래 물이었던, 원래 갯벌이었던 곳을 내가 땅을 메워서 갯벌이었던 곳에 흙을 엄청 부어가지고 더 이상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해서 새로운 땅이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땅이 만들어졌으니까 정부에서 야, 이 땅 가져갈 사람 해가지고 나 이 땅 이만큼 가져갈래 해서 사람들이 이게 땅을 나눠가지고 막 여기 이렇게 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굳이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집촌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그러면 나 여기 간척지 새롭게 땅이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여기서 살아볼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각자 와가지고 여기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산촌 다 흩어져서 산다는 거 태안반도의 특징입니다. 태안반도 간척지는 산촌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집촌을 한번 지도로 봐볼게요. 여기 이 지도에서 점점점점 네모점은 바로 집이에요. 집촌은 집이 다 모여있죠. 산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촌은 집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도의 특징도 있다는 거. 이렇게 사진을 계속 보고 여러분들이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맞춰볼까요? 보은군이라는 곳인데 집이 다 모여있어요. 점점점. 이렇게 집 모여있는 거 보여요? 자, 그러면 이게 집촌이겠죠, 얘네들은. 자, 그래서 옥천군이랑 태안군, 아까 태안군 대표적인 어떤 지역이라고 했어요? 산촌 다 흩어진다, 간척지라서. 그리고 옥천군 같은 경우는 다 모여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봐볼게요. 동족촌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까 집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밖에 경찰차가 있네요. 집성촌이라는 게 뭐냐면 성이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동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그 풍산 유씨라는 성을 가진, 그러니까 본인의 본가라고 하죠. 그런 같은 본가, 같은 가족끼리 다 모여 사는 촌락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집성촌 혹은 동족촌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촌의 예시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의 본가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씨면 앞에 김해 김씨, 밀양박씨 이렇게 순위가 있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김씨일까요? 저는 광산 김씨예요. 광산 김씨. 그래서 지금 광산 김씨 보면 8이네요. 8이. 저는 같은 광산 김씨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광산 김씨가 이렇게 있는데 광산 김씨끼리 모여있는 촌락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하회마을, 안동 하회마을에는 유씨, 풍산 유씨를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선생님 때가 중학교 때 사회선생님이 풍산 유씨였어요. 그래서 분명히 유시원과 얼굴은 좀 많이 다르신데 유시원의 친척이다 라고 해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동 하회마을이라는 곳에 다 풍산 유씨가 정말 많이 살고 있다. 집성촌이 있다. 그래서 이런 집성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무숫골 알아요? 무숫골? 도봉구에 무숫골이 있다면서요. 그 무숫골에 선생님이 적어왔는데 그 개성 이씨, 전주 이씨, 함해 남궁씨. 그래서 나는 환희가 좀 무숫골 그 환희의 성이 함열 남궁씨가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진주 유씨가 무숫골을 굉장히 많이 사는 무숫골도 하나의 집성촌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무숫골이 집성촌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터키에도 있는데 그 터키에 공화국에 이제 새롭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도 성을 달라라고 해서 공무원이 이제 알겠다 너희들한테 성을 주겠다 했는데 성을 다 다른 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성이 없었을 때도 있잖아요. 뭐 그냥 개똥아라고 얘기를 하고 터키에서 폴라트라는 성을 그 마을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다 폴라트 누구 뭐 이렇게 해서 그 마을이 뭐 자연적이 아니라 약간 인위적으로 집성촌이 생기기도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한번 복습을 하고 가볼게요. 특정 장소에 가옥이 밀집되어 협동 작업에 유리한 촌락이 뭐였죠? 그렇죠. 집촌이었고요.
그 다음에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전략은 뭐였죠? 바로 산촌이었네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듣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